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2장 연수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작은 어떤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경작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가지 집합체의 어떤 행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과학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과학은 어떤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관찰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특성들을 잘 모아서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요. 근데 이 가설이 맞나 틀리나를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돼요. 검증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론이라는 어떤 법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상황이 도래해 가지고, 야,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이 이론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새로운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또 가설을 세우고 새롭게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경제학자들이 여기 보시면 가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가정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이 현실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대로 있는 대로 살펴보다 보면은, 뭐 너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복잡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잡한 것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요, 단순화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단순화 또는 추상화라는 말을 쓰게 되죠. 추상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순화, 추상화 할 때 현실의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를, 모형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심플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보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화 과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현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가? 그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모형이 복잡해지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고요,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너 복잡한 현실의 결론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복잡한 이러한 현실을 좀 단순하게 낮추는 것도 오히려 모형 측면에서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별로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단순화시켜가지고 현실을 잘 설명한 다음에 또 이렇게 단순화된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예측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단순한 모형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자, 응용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경제순환 모형도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순환 모형도는요, 첫 번째는 여기 가계가 이렇게 있고요, 소비의 경제 주체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의 경제 주체라고 하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가계가, 기업이 물건을 생산한 거를요, 가계가 물건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과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계는 요거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걸 또 수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쪽 시장이 이제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요, 이 이면에 뭐가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 생산 요소인, 생산물에 대한 대가인 돈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자가 되고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자가 바로 기업이 되고요. 그 이면에는 기업이 또 생산 요소를 사용한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 땅에 대한 대가인 지대,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가인 이윤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셀리가 우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달러 지불했어.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로 1달러를 지급한 것이고요. 2번, 스튜어트는 식당에서 1시간에 8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제공한 거예요.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제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생산 요소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요소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노동을 제공한 겁니다. 여기서는 노동몽을 판 게 아니라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고 보셔야 되죠. 자, 샤나는 이발을 하고요. 40달러를 지불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발 요 생산물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혜택을 받고 대가로 돈을 지불한 거니까 생산물 시장이 되겠고, 셀마는 에크미 산업의 소유권 2%로 어떤 지분을 받은 거네요. 2만 달러를 벌었다.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영 또는 지분 이거를 제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뭐 경영에 대한 이윤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좀 한번 봅시다. 자, 1장에서 배운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런치가 없다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사용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생산량의 상충관계를 설명하여라. 그렇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다 보면 경제가 막 성장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과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공해가 거의 없는 발전 기술이 발명됐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은요, 우선 두 측면에다 표현을 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두 가지 변수를 놓으시면 돼. 여기 깨끗한 환경을 여기다 놔도 돼요. 깨끗한 환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량 이렇게요. 경제 성장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 요거를 여기다 놓게 됩니다.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하면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깨끗한 환경을 하나 더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회비용이 생긴다,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의 어떤 모양과 위치, 특히 모양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오목하고요. 우리 책에서는 밖으로 봤을 때, 밖에서 볼 때, 밖으로 볼 때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러한 형태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 밖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깨끗한 환경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회비용이 재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과 관련된 측면도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공해가 거의 없는 발전 기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공해가 거의 없는 이니까 이게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맞아요. 뭐 여기서는 더 들어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우리가 기회비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이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니까
기회비용이 조금 더 완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환경을 한 단위 더 추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미시경제학적인 주제인지 거시경제학적인 주제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시경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개별 시장에서의 행동을 하나하나 나무를 바라보듯이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이 클 것자락을 씁니다. 경제 전체적인 시각을요, 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죠.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숲을 가지고 망원경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소득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계예요, 가계. 가계가 돈을 벌게 되면 소득을 벌잖아요. 소득을 이렇게 벌어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소비를 하고요. 일부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소비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현재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할 것이며 얼마나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자동차 배기가스의 어떤 규제 효과 이것도 어떤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나중에 할 겁니다. 미시경제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 저축률 상승이 경제 전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이게 바로 저축률 국민 전체잖아요. 국민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거시적인 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근로자 몇 명을 고용해야 될지 고용주 입장에서 기업이잖아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의사결정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미시경제학의 토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째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의 어떤 변화율의 상관관계다. 이거는요 경제 전체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수준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는 거죠.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토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8번째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번 문제죠. 자, 다음 견해들이 실증적인지 규범적인지를 구별하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증 명제 경제는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바로 실증 명제가 되고요. 규범적인 주장이다 라고 하면 어떤 가치 판단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규범 명제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당위적인 명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뭐뭐 되어야만 한다라는 바람직한 나아가야 할 방향 이게 약간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나라 경제는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를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해서 이거는 실증 명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통화량의 증가율을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통화량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팩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실증 명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은 통화 증가 속도를 낮춰야만 한다라는 거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표현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what should be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팩트와 관련된 그게 아니라 규범 명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규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네 번째,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반드시 일자리 찾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게 당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규범경제다. 예, 규범경제학 타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율을 낮추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저축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실증명제와 관련된 주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2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챕터 2장에서는 경제학자처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학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경제학을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